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좌우 플래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네, 이렇게 밀떡이 플래툰 시스템에 의해서 네.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밀떡이 그 업로드돼서 올라갈 때쯤에 한 10일 후면 네네. 그 밀리매니아 분들은 좀 기다리는 아주 영화죠. 매우 많이 기다렸죠. 예. 미드웨이. 비록 잘못된 포스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 그렇기도 했고 또 좀 화제는 되었죠. 예, 그래도. 네네. 미국에서도 이제는 잊혀진 전쟁인지 네. 중박 이상 터트리지를 못하고 있죠. 중국에서 좀 터지면서 그나마 이제 똔똔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네. 것 아니, 같은데 중국은 항일만 나면 어쨌든 못 네, 된다. 네. 일본에서는 그렇습니다. 개봉 안 하나요? 네? 일본에서는 개봉 안 해요? 아마 비디오로 그냥 직행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걔들은 항상 뭐 한 달 정도 늦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맨날 이거는 안 애니메이션만 할 것 트니까 같아요. 나중에 네네. 겨울왕국만 겁나게 틀겠지. 예. 아, 또 모르죠. 무슨 함대 붙여가지고 엉뚱하게 개봉할지. 중간 함대네요. 미디어이니까. 이게 그렇죠. 다행히도 이 미드웨이가 내년 1월 8일 개봉으로 확정되고 있었는데 네, 네. 아, 변경이 됐죠. 네, 네. 12월 30일 12월 올 12월 31일 날 마지막에 네. 예, 아, 개봉을 일본이면은 합니다. 쓸데없이 스티븐 시갈 끌어들여 침묵의 무슨 해가지고 아. 침묵의 해전 이럴 수도 있죠. 함대 그 일대 저기 그 뭐라고 일기 투어 같은 거 한다고 목을 꺾조다 함장들끼리 이렇게 뱃머리에 부닥쳐고 네, 서로 이렇게 목을 꺾거나. 참고로 일본에서는 스티븐 시걸이 등장한 영화들은 전부 앞에 침묵의 무슨 식으로 이름을 붙여 다 개봉을 했습니다. 하긴 그분이 무조건. 영화 나올 때 많이 침묵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저시드가 침묵의 전함이었어요. 아. 일본에서 처음 개봉할 때. 그 뒤로 무조건 침묵의 꽁꽁이에요. 스티븐 시걸이 나오는 영화도. 걔들이 그러게. 뭐래든 뭐 그렇죠. 네. 일본 여자들 중요한 거 아니고. 네. 한국의 항모점 등. 미드웨이 해전.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으로 네, 네. 마련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이제 도서와 콜라보를 이루어서 진행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보니까는. 예. 이게 최근 이제 플래닛 미디어에서 나왔던 미드웨이 1942 시리즈고요. 이 네. 전체적으로 플래닛 미디어에서 나왔던 이 책들이 네. 약간 덕후와 일반인들 사이에 위치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도표라든지 사진을 좀 많이 넣긴 했지만 뭐 내용이 두껍지가 않고 네. 네, 그다음에 좀 직관적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도 편하게 읽을 수 있죠. 부담 없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전 영화 나왔을 때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감독을 꼽았었어요. 네.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었죠. 그냥 모두 지구 박살내는 데가 네, 근데 선수잖아요. 고작 예. 일본군 항공모함 부수는 걸로 만족하실 분이 아닌데. 근데 그 양반이 네. 옛날 그 저는 좀 나이 연식이 좀 됐잖아요. 네, 네. 옛날 저 대학 때 나왔던 영화들은 네, 네. 좋았어요. 인디펜던스. 아, 인디펜던스 그렇죠. 데이. 네. 아, 그건 데이트 정말- 쳤죠. 진짜 저 그거 이전에도 좋았어요. 네, 네. 근데 하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화를 찍고 계시겠죠. 그렇죠. 네, 네. 영화는 이제 미국에선 11월에 개봉을 했고 우리는 12월 31일 날 개봉이 됐는데 연말 연시라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영화가 인기가 없으면 바로 내려가요. 그다음에 물론 영화가 내려가고 나서 뭐 DVD라든지 뭐 다른 걸로 나오겠지만 네. 사실 미드웨이 해전 같이 바다랑 배랑 공중전 이런 거 나온 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큰 화면으로 봐야 돼요. 아이맥스로 이거 개봉하나요? 아이맥스는 모르겠지만 일단 큰 화면으로 봐야 돼요. 네. 예, 큰 화면 보고 아이맥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분 롤랜드 에머리 영화는 그렇게 아이맥스 그렇죠. 어쨌든 갔던 경우가 그다음에 다른 영화긴 한데 포드 앤 페라리도, 페라리도 네. 아, 그 그건 정말. 아이맥스로도 봤거든요. 네네. 아, 아, 그건 두- 아이맥스로 두 봐야 번 되는데, 봤어요. 진짜. 근데 네. 아이맥스 훨씬 낫더라고. 그다음에 어우. 아니면 그게 아니면 슈퍼 스크린이라 그래서 양옆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아, 네, 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화들이 나올 때 좀 많이 봐줘야 사실은 그렇죠. 수입사에서 뭐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을 위해서 이런 거 없어요. 팔릴만 하니까 데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많이 봐서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이런 예, 영화가 그렇죠.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해야지 또 과달카날도 찍고 그렇죠. 뭐 저기 또 기대되는 필리핀 해전도 영화가, 있고, 예, 네. 또그 오이형 나오는 네, 1917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지금 국내 개봉이 돼야 되는데. 아, 그렇죠. 1917이 언제 개봉하죠? 아직 국내 개봉은 미정입니다. 아이고야. 오이형이 나오는데 내가 이게 안 제가 되는구나. 잡히면 바로 오이. 또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사회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영화는 이제 개봉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이제 네. 뭐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서 이제 좀 미드웨이 해전과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역사를 뭐 제가 이제 관련해서 강좌를 많이 다니는데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쉽게 이해할 수 있나요?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정확히 얘기해요. 그딴 거 없습니다. 역사 원래 어려운 거예요. 예, 하지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미드웨이라는 섬 이름 자체부터 뭐 네. 환초로 구성돼 있지만 그 다음에 일본이 왜 미드웨이를 노렸는지를 보면 사실 지도를 보면 1942년도의 전황과 지도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사실 진주만 기습에서 성공하고 그 이후에 이제 ABDA라고 해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그 서구 열강들의 함대들이 모여서 일본에게 저항하지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국도 탈락하고 영국은 막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네, 이제 ABDA가 뭐냐면 아메리카, 브리튼, 더치,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그래서 ABDA라고 부르고 연합함대가 구성이 됐는데 아메리카는 뭐 그냥 남았지만 브리튼은 떨어져 독일 나갔죠.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음. 더치는 아예 독일 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양함대인가요? 네네 그 영국 동해함대. 한 번쯤 영국 맞은 다음에 해군. 네네. 완전 떨어져 나갔죠. 박살이 났죠. 그러고 나서는 태평양 동쪽은 그 일본의 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실론섬이 있는 데까지 태평양 일본 동쪽, 네. 태평양 서쪽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서쪽입니다. 네. 네, 제가 동서 항상 헷갈려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스리랑카 있는 지역까지 일본 그렇죠. 잠수함이 진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이제 미국에서는 반격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고 있고 일본도 사실은 여기쯤에서 한번 브레이크 걸려요. 전쟁이 전황이 넓어지면 네. 문제가 뭐냐면 지켜야 될 때도 늘어나고 보급선도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사실은 소련을 쳐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이랑 이 문제가 안 풀리면서 영국이 버틴 이유가 독일 때문이네. 그럼 한번 우리 독일을 공격해야지. 아니 소련을 공격해야지라는 식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계산법이 일을 크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때도 일본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뭐냐면 땅은 넓어졌는데 이제 질러는 어디로 가야 하는데. 되지? 전선이 네. 너무 광대해졌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목표를 당연히 주적은 미국이니까 미국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오스트레일리아로 갈까 했는데 오스트레일리아도 사실은 만만한 거리가 아닌데다가 그렇죠. 만만치 않고. 네, 그렇죠. 상륙해봤자 이게 그렇죠. 또 땅이 넓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럼요. 뭐 네, 답이 어디로 안 나옵니다. 갈까? 뭐 네. 근데 조금 부연을 하자면 그 대동강 공영권이라고 그러죠. 그 지들만의 그 어떤 그 라인을 만들어 네네. 놓고 거길 계속 점령해 나가는데 문제는 자기보다 전력이 지금 진주만 공습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그 미국이 이게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의 대표적인 게 산호세 해전으로 네네. 대변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마모토 이소쿠로는 이스로는 아. 한 번 더 밟아줘야겠다. 한 번 더 가야겠다. 네. 이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직접적인 계기는 뭐 산호해전도 있지만 저는 두리틀 폭격 부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 한국이 갑자기 폭탄이 그래서 사실 일본이 충격이 강공 크죠. 체계가 나쁘지 않았는데 음. 대응을 제대로 못했던 건 뭐냐면 비행기가 딱 도면 설마 저게 미국 비행기겠어? 거의 그 레벨이죠. 그렇죠. 뭐라고 하면서 해서 그냥- 사실 그 영화 어디야 진주만에서는 막 네. 다 부셔뜨렸잖아요. 폭격기 그렇죠. 지나면서 무슨 핵폭탄 떨어뜨린 줄 알았어요. 근데 열 몇 개씩밖에 안 떨어뜨렸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는 정말 정말 경미했죠. 미미했지만 이 심리적인 타격이랑 굉장히 커서 사실 이때 어디로 이제 미국이 어디를 공격할까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미국을 직접 공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반대했었어요. 너무 광대하다. 예,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하와이였는데 그 유명한 니가 가라 하와이. 예, 그런데 사실 하와이도 하나의 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부터 사실 요새화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하와이를 공격하는 거는 약간 늪지대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 그 하와이의 앞에 있는 미드웨이를 먼저 점령하겠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네. 진주만 공습 이전의 하와이였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 정말 방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새화가 엄청나게 진척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마 42년에 하와이를 공격한다는 건 정말 아무리 그 당시 일본이었다고 그래도 엄청나게 부유한 컸을 근데 거예요. 이게 진주만 공습이 있고 나서 6개월 만에 이제 미드웨이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조금 네네. 다른데 미드웨이 다음에 하와이, 네. 그다음에 뭐 미 서부 네네. 서해안인데 태평양 연안. 네. 저는 생각에는 미드웨이를 생각했으면 네. 미드웨이에서 바로 태평양 서해안으로 연안으로? 갔을 것 같아요. 네네. 음. 그러니까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데 일본이랑 미국 사이는 20세기 들어서 계속 나빴어요. 왜냐면 그 미서 전쟁 때 그 미국이 필리핀을 집어삼키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은 자기 발 밑에 자기가 어느 정도 예상해뒀던 게 이제 미국 땅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고 그다음에 남방 진출이 막혀버리면서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거기다 이제 그 미국이 백색 함대라고 해서 함대 전체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얀색으로 칠해버려요.
이 함대를 전 세계 일주를 보내면서 그렇죠. 유명하죠. 일본을 한번 이렇게 순회하 이제 거의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은 일본은 또 여기에 대응한다고 순양 전함을 태평양 연안으로 보내서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항해를 시켜요. 이때 미국이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사실 양쪽은 언제 전쟁을 벌일지만 문제였지 사실상 전쟁은 결말이 없고 그래서 그렇죠. 지난 시간에 네. 얘기했던 그렇죠. 것처럼 20년대부터 암호체계 해독이나든지 이제 해변을 가상 서로 전쟁 계획 해놨던 같은 걸 해놨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미국의 가상 적국은 그 당시 그냥 일본 해군으로 딱 거의 잡았어요. 그랬죠. 그렇죠. 네. 네. 저희 태평양 함대 이제 가상 적국이었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뭐 이제 일본도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말 미국의 위치는 신이 준 땅이에요. 그렇게 넓은 땅인데 주변에 바다가 대서양 태평양이 있으니까 여기를 건너오려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해군의 고민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드웨이를 이제 뭐 하와이를 공격할까 미드웨이를 할까 하다가 이제 미드웨이로 낙착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해독이 이미 되면서 미드웨이에 대한 이제 그 섬에 대한 몇 개 환초들로 이제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섬에 네. 대한 그 방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그 소위 얘기하는 우주 방어가 이제 펼쳐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일본군이 공격해 온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미 해군도 남아있던 항공모함들을 탁탁 긁어 모아서 대응할 수가 있게 됐던 거였죠. 만약에 암호 해독 체계가 안 됐으면 하와이로 가는 건지 미드웨이로 가는 건지 잘 몰랐게 되면은 이제 미 해군 항공모대가 우왕좌왕하는 거죠. 우왕좌왕했겠죠. 그럼 이렇게 대처를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태평양에 있는 그 항공모함 전체를 투입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의 전력 비교를 잠시만 말씀드리면 일본은 중형급 이상의 항공모함이 8척, 네, 미 해군은 3척. 네. 그렇죠. 이 삼총사 네. 그 소위 요크타운급 3척이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넷 그 엔터프라이즈. 유명한 엔터프라이즈였죠. 엔터프라이즈, 허넷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렉싱턴은 그 앞에 산호해전 때 큰 피해를 그렇죠. 입으면서 네. 사실은 요크타운이 큰 네. 피해가 아니라 네. 거의 침몰. 네. 그런 상황인데 억지로 가져와서 지금 겨우겨우 균형을 맞췄지만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여기로 쳐들어온다는 게 없었으면 이렇게 전력을 배치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양쪽 다 초반에는 삽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일본의 삽질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다 이겼어. 야, 우리가 가면은 미드웨이는 끝장이야. 늘 정신 네, 승리하는 이제 정신 승리였고 그다음에 미군은 태평양에 함대도 저희 항공모함도 별로 없고 그냥 우리가 가면은 예. 해서 그냥 괜히 물이랑 담수 이게 그 정수장치를 이거 많이 뭐, 싣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상륙부대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공반을 해서 쏘는 상황이었어요. 그 항모 부대가 이제 일본 섬을 초토화 시킨 다음에 상륙을 하면은 뭐 웨이크 정도 피해를 입은 걸로 점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미국도 사실은 삽질이 했던 게 뭐냐면 그 항모를 이제 항공 부대를 계속 보충을 했는데 여기 나오면은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폭격기 부대 이게 뭐 뇌격기 부대나 극광 폭격기 부대가 그 미드웨이 섬에 주둔했던 부대들은 제대로 훈련이 안 됐어요. 네, 거기다가 이게 이제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뭐 통신 체계도 나중처럼 발달이 되지 않고 작전 통제도 잘 안 되면서 소위 얘기해서 제각각. 그러니까 이게 네,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진주만 공습에 6개월이잖아요. 네. 그 동안에 뭐 체계적인 훈련을 한다? 네.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항공기 부대가 이제 적 전함 부대를 덮치려면 한꺼번에 덮쳐야 되거든요. 몇백 대가. 근데 이제 미국은 초반에 실수로 인해서 따로따로. 그래서 이제 차 어벤져 투입을 네. 한 결과가 좀 되었죠. 네. 이게 뭐 한국 전쟁에서도 그 투자 투입으로 네. 인해서 네. 그게 문제가 됐듯 이 해전도 네. 축자 투입으로 그렇죠. 그래서 말아먹게 된 제일 거죠. 처음에 갔던 게 이제 제8 내격 비행대의 어벤져랑 그다음에 육군 항공대 소속 B-26 머러더가 그렇죠. 갔는데 문제는 따로따로 간 건 괜찮았는데 호위 전투기 부대가 안 붙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서로 연락이 안 되고 주파수도 안 맞고 이러면서 그런데 당연히 당시 태평양 바다를 하늘을 누비고 있던 제로센에 게임이 안 됐죠. 그래서 그냥 제대로 우리 그 미드웨이 그 영화에 그런 표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미국도 일본의 그 사무라이와 비슷하게 미국도 좀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네. 뭐 서부 개척 네네. 네. 프론티어 정신이 있죠. 그렇죠. 뭐막 들이대는 그런 막 들이대는 진짜 그런 게 있었죠. 그렇게 예.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축타 투입이 되면서
전사장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네. 전멸 진짜 비행기들이 그냥 전멸 상태로 빠진 거죠. 이게 가면 다 떨어지고 네. 가면 다 떨어지고 거의 그 레벨이. 제8 외격대는 6대 갔는데 한 대 그쵸. 빼고 다 떨어졌고요. 어벤져. 네. 한 그다음에- 명만 살아남아서 이거 네. 봤죠. 조지 게이 대회였나. 네. 그러니까 배역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물 속에서 그걸 지켜본 역할 그때 나온 것 같아요. 어벤져가 미드웨이 그 육상에서 네, 발진한 네. 네, 거죠. 육상에서 그렇죠. 출발했었죠. 육상항공기 부대는 사실 이제 여기서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그냥 피해만 입었던 게 아니라 신의 한 수가 됐던 게 뭐냐면 뇌격기 부대니까 이제 저공으로 해서 네. 이제 어뢰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 호위항공 제로센 전투기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렇죠. 고도를. 네. 그런 와중에 엔터프라이즈와 이제 항모 부대에서 보냈던 이제 그 극광 폭격기 부대가 네, 하늘에서 건틀레스가 딱 상공에 딱 나타났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저기 그 해를 등지고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눈 부분도 좋았던 극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원래 이 던틀레스들이 이 일본 항모들을 못 찾았어요. 네. 그렇죠. 몇 군데 아, 계속 네네. 색적하다 못 네네. 찾았는데 그 편대장이 판단을 내려요. 그 비행 전대장이. 그럼 북쪽으로 20분만 간다. 더 올라가 보자. 네. 거기까지 왜냐면 그 연료가 귀환 연료가 달랑달랑했기 네네. 때문에 20분만 더 올라갔다가 없으면은 귀환하자. 항모를 귀환하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거는 움직였어. 그 예전 미드웨이 영화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죠. 표현했죠. 예. 갑자기 안 보이는데 네. 한 대, 두 대 보이는데 갑자기 쑥 다 떨어지고 미사일을 다 떨구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사실 보니까. 일본 해군의 견시들이 굉장히 대단해서 초반에 안 좋은 레이더들보다는 성능이 더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어쨌든 그 밤눈, 급강하는 네. 거를 다 잡아냈으니까. 네네 밤눈이 좋아지려고 그 당근 같은 거 있죠. 눈에 비타민 좋다는 네, 보충한다고. 예. 이런 거 계속 먹고 해서 야간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초반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건 견시들의 능력이었는데 이쪽 근데 아무리 견시가 눈이 좋아도 태양을 등지고 내려오는 건 못 찾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엔터프라이즈 소속의 이제 극강 폭격기 부대들이 차례차례 덮치게 되면서 일본은 그 유명한 이제 그 운명의 5분을 겪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낙하기, 예. 뭐 카가 이런 거 네, 다 네. 불타게 되죠. 게다가 또 그때 일본 해군 항모들의 가판에서 뭐 임무도 바뀌고 그러니까 어뢰를 또 폭탄으로 바꾸네. 그게 계속 하다 네. 보니까 막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가판 위에 막 폭탄 있고 막 네. 그런 상황에서 폭발물이 뇌격을 쫙 깔려 있는 하니 상황이. 네. 뭐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10시 22분부터 28분 그 운명의 5분이라는 게 아마 일본 쪽 이제 전사가 그렇죠. 얘기했던 예.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항모 4척 중에 세척이. 3척이 아주 심한 파손을 당하게 됩니다. 네. 전투 전투 불능이 불능이 아니라 돼버리죠. 결국은 네. 전투 불능이 돼가지고 네. 배를 포기해야 네. 되는. 네, 네. 그런 아니 상황이 그 일본 그 뭐라고 하지? 일본 그 항공모함을 보면은 앞에 그 일장기 아, 그 네네. 문양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 그려놓은 그 어떤 경우가 조종사들은 그거 보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바로 쏴버렸다고. 그렇죠. 네. 저게 목표물이구나. 딱 점이 보이니까. 네. 예. 그래서 아카기 미트볼이라고 같은, 불렀거든요. 아카기 같은 네. 경우도 그래서 그 전방 비행갑판에 명중탄을 3발인가 4발 맞았죠. 네, 그쵸. 그러면서 예. 4척의 항공모함 중에 히류 빼고는 첫 공격에 그냥 싹 그렇죠. 이제 재기불능이 됐고요. 남아있던 아카키, 가가, 네. 소류가 침몰이 되고 네. 히류도 몇 분 있다 또 같은 운명을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태평양상에 이제 일본의 주력 항공모함 부대가 한순간에 날아갔고요. 전투기 조종사 사상률은 사실 미군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아, 네, 그래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항모 자체가 사라지면서 항모 운영했던 요원들, 특히 정비 요원들 이런 이제 그 대체가 금방 안 되는 이제 병력들이 네. 이제 날아가 버린 게 굉장히 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로센에 탑승하고 있던 그 그죠. 조종사들은 네네. 어디로 착륙해요? 바다로 착륙해야죠. 대부분 바다로 착륙했고 어쨌든 근데 구조는 조종사 많이 됐어요. 네. 귀중한 자원이니까 구축함들 근데 다 건져냈죠. 그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라고 그러는 게 굳이 일본의 항모 4척이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사라졌어도 뭐 찌가쿠, 시오가쿠를 비롯한 그 항모들이 4척 이상 또 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으로는 거의 대등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 번 더 대규모 해전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일본 애들이 전혀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아요. 이 해전에 대한 왜냐면 예. 패전에 대한 플랜 B가 쇼크가 너무 없었죠. 커가지고. 생각하지 네, 않은 거죠. 플랜 B가 전혀 없었죠. 네. 그래서 그냥 카미가제로 아예 전향해버린 건가요? 그 이게 그때는 아직 그건 아니지만 나중에. 네. 그건 뭐 나중에. 조금 몇 43년도에서부터 미국이 엄청난 그 물량 공세를 하다 보니까 쇼미더머니.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도 때리고 하니까. 그렇죠. 뭐 대응 방법이 없다 보니까 44년부터
가미가제가 40년 후반부터 하고 예, 나오기 반자위 시작한 거죠. 돌격하고 예. 그렇죠. 인터넷에 뭐 미드웨이 해전도 이렇게 치면은 양쪽 함대의 기동 코스들이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겠어요. 양쪽 함대가 부닥치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전통적인 유틀란드 해전이라든지 해전 보면 이렇게 양쪽 선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기동하다 어느 순간 마주쳐서 막 이렇게 같이 가든지 X자를 네, 교차하든지 이렇게 돼서 막 포격전을 해야 되기 해야 때문에 그런 되는데 식으로 가는데.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양쪽 이제 함대들이 서로 접촉을 안 해요. 물론 나중에 항모들이 가라앉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일본이 야마토랑 무사시를 다 데려왔기 때문에 얘들로 함대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미군 함대는 당연히 여기 안 말려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뒤로 후퇴하는 바람에 양쪽이 끝까지 접촉을 하진 않아요. 아 그렇기도 했고 그 야마토나 그 후발 그 더 큰 세력의 그 함대들이 네. 지금 그 아카키 그 카가 히류 있던 그 일함대하고 항공함대. 거리 차이가 500km나 났어요. 꽤 500km.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이것도 있었죠. 하나의 일본의 패전 그렇죠. 요인의 하나죠. 너무 뒤에 떨어져 그렇죠. 있었죠. 그러니 아. 그만큼 시간이 있으니까 좀 가까웠으면 예를 들어서 그 항공기는 공격을 한 다음에는 그 귀향을 해야 귀향을 해야 되고 네네. 또 탑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무장을 그때 공격했으면 그 전함들이 한포 공격을 했으면 항공모함 어려웠죠. 그렇죠. 항공모함이 후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 스타일이었으면 원래 야간이라든지 주간에 한번 미드웨이를 접근해서 한포 사격이라도 했겠죠. 솔로몬 그런데- 해전에서 아주 그걸로 재미 그렇죠, 엄청 그렇죠. 봤죠. 그런데 진짜. 못했던 건 제가 보기엔 거리도 물론 떨어져 있었지만 미국의 항공 세력들이 이제 남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배가 커도 이제 못 견딘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겁먹은 거네요. 그냥. 네네. 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쫄았어. 이 싸움의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빵 필승. 네, 그다음에 깡. 깡. 네, 그래서 한 방 맞더라도 내가 버티는 거 보여주면 사실은 기세 싸움이거든요. 싸움은. 네. 그리고 본인들도 숫자를 셀 수 있으니까 절반 이상의 항공기들이 그 떨어진 거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겁을 먹은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의 대형 항모 4척이 순식간에 순식간에. 사라진 네, 순식간에 네. 사라졌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쇼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쇼크죠. 어마어마한 당한 거죠, 적이 진짜. 없는데 네,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함대 네. 그 일본 기동함대 사령관인 야마모토 주이치 나고모 주이치는 나고모 네, 네. 이 사람이 또 원래 수뢰전 전문가지 네, 네. 항공정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책임감 엄청 느껴지지. 거기다 항공 참모도 있지만 자기는 뭐 항공 작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냥 배를 돌리는 게 그러니까 일본의 시스템이라는 게 나중에 구리다 제독도 그렇지만 네. 한 명한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어요. 어. 자기는 책임을 안 진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죠.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결정은 대부분 제대로 내려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는 제한돼 있고. 이 정도 피해면 네. 또 할복 명령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네, 네. 상황이었죠. 일본이 항모를 운영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그때? 사실 굉장히 진짜 빨랐죠. 그 기준으로는 거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세계 아. 최초의 항모라 불리는 그런 걸 또 만든. 그러니까 네. 항모로 쓰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든 거는 일본이 처음이고요. 근데 일본의 그 아카키 가가 뭐 히류 소류도 몇 개 항공모함은 처음부터 항모 설계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항모들도 개장된 네, 거죠. 상선이나 네. 다른 뭐 순양함을 개조한 배들도 있고. 순양 전함을 그렇죠. 주로 많이 개조를 했죠. 야마토급 3번 함이 전함이 아니라 항공모함으로 또 다이오. 그렇죠. 타이호. 맞죠. 그게 그렇죠, 타이호가 아 타이호 아니 아 타이호 아니 아니고 타이호 아닌데. 이게 이름이 맞다 갑자기 뭐였지? 생각- 호다인가요? 네, 아무튼 찾아보고 연락. 굉장히 네, 짧게 찾아보면 짧은 나오죠. 함생을 비행기도 못 가지고 있던- 싣고서 주니어 그냥- 아니야 주니어? 주니어는 아니에요. 아닐 네, 네. 거예요. 주니어는 작았지.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미드웨이 해전 자체가 물론 이후에도 한 아, 3년 정도 더 오염도 전쟁이 나오니까. 벌어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3년 동안 일본은 단 한 번도 공세 주도권을 가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어딜 치고 예를 들어 과달카날이라든지 산타크루즈를 치고 들어가면 여기에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 항공함대가 4척이 남아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돌려서 이렇게 맞고 막 틈나는데 맞고 막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 이제 그 항공모함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뭐 이제 일성급 항공모함 4대가 한꺼번에 없어진 걸 보면서 겁을 잔뜩 집어먹은 거죠. 그렇죠. 어쨌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항공모함의 절반과 시나노였습니다. 신한화에 네, 맞네요. 네, 네. 신한화. 그게 옛날 이제- 그 나라 이름 때 네, 시나노. 없어지면서 일본이 이제 공포감을 느끼게 됐던 거였고 미국은 이제 뭐 자신감을 가지게 됐던. 그래서 예. 정 장관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미드웨이 해전이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다라고 네, 그렇죠. 얘기를 그리고 이후에 이제 흔히들 이게 미국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었냐면 미드웨이급 항공모함을 이제 시리즈를 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예. 그게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생각하는 이 미드웨이 해전에 한 명이 예,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국은 항상 물량 공세야라고 생각하지만 미드웨이 해전에서 사실 물량 공세로 나왔던 건 아니죠. 일본이었고 일본이었고. 그다음에 또 그렇다고 미군의 이제 전력이 이제 소수 정예냐 이것도 아니었었어요. 사실 전투기 부대의 성능이라든지 조종사의 기량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자체는 또 일본이 우위였거든요. 그 전술 운영도 안 되는데. 네. 우열의 일치로 진짜 미국도 이게 승리하리라고 단언할 수도 네, 없었는데 네, 네. 우열의 일치로 이렇게 됐고 이것이 계기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절반 이하의 전력 가지고 그렇게 됐고 결국은 미국의 엄청난 공업력으로 쇼미더머니. 네. 42년이 지나고 43년부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 전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뭐 협상을 해서 자기의 그 이득권을 좀 챙겨서 그 동남아를 위시한 그 대동아 자신의 공영 이익선. 네. 네. 거기 그 부분을 자원 라인이죠, 말. 네, 예, 그 확고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저 미드웨이 해전으로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설사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원하는 걸 얻었다 그래도 이제 일본이 원했던 걸 얻었다 그래도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던 그 분노를 네. 감안하게 되면 뭐 공업력을 생각하면 전쟁이 뭐 몇 달 길어지거나 해를 넘기는 정도였지 그렇죠.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핵은 맞았다. 네,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핵 맞은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래 생각했어요. 45년에 뭐. 항복을 그때 원폭 맞고 항복 안 하고 45년, 46년 겨울에 들어갔으면 이미 손가락 빨고 있었잖아요. 해상 봉쇄나 일본. 이런 걸로 해서 적어도 제가 보기엔 1,000만 명 이상 사망했어요. 씨가 최소 말랐을 1,000만 거다. 명이라는 그렇죠. 얘기였어요. 네, 최소 네. 최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됐고 대로- 네. 조기 정형한 게 그렇죠. 헐 낫다. 차라리 네, 나왔어요. 진짜 핵 차라리 맞고. 낫죠. 예. 예, 자 이번 시간은 그 올해 그 12월 31일 개봉 예정인 그 미드웨이라는 영화에 맞추어서 네. 그 역사의 전쟁터 한 10일 남겨놓고 네. 저희가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네.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해봤습니다. 정 작가님이 책과 함께 네. 소개를 시켜줘서 더욱 네.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볼 겁니다. 네. 머리에 일단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그렇게 통쾌하게 당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예. 네. 근데 하나의 팁을 드리면 그 청취자 여러분들 그 옛날 미드웨이라는 영화 네. 70년대 그거 한번 만들어진. 보시고 네. 보시는 것도 네, 비교가 네, 네. 되니까 비록 그렇죠. 영화의 절반은 기록 필름이지만 네. 그런데 그 사건의 흐름을 잡아내는 건 그 영화가 오히려 최고입니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딱 그 영화도 순서대로 이제- 다 네, 그 묘사를 했죠. 네. 이번 미드웨이 영화도 궁금하지만 네. 우리가 조금 참고 네, 그렇죠. 개봉날 오늘 한번 보죠. 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밀더